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78편 가야병합, 사다함, 그리고 화랑도. 진흥왕이 변경의 영토를 확정한 다음에 그것을 순행하면서 세운 진흥왕 순수비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순수비인 북한산비를 비롯해서 함초령비와 마을령비를 함께 소개했는데요. 그러나 이들 세 군데에 세워진 비들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른 비석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녕에서 발견된 진흥왕 척경비가 그것입니다. 앞에서 거론한 세 군데 순수비의 경우 진흥왕이 해당 지역을 순행해서 현지 주문을 위무하는 내용으로 돼 있으나 창녕 척경비의 경우 비문에 새겨진 인물들의 분포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북대 주보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보이는 인물이 아마 41명인가의 그 중앙의 핵심 관료들인데, 황초령, 마올령, 북한산비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던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서 물론 왕을 따라가지고 수가해 내려가지만은, 그렇다면 요거는 사방에 나아가고 있던 전군들이 창녕에 모이는 겁니다. 창녕이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영토로 편입이 된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전군을 모아가지고 이 가야 지역으로 최종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군 지휘관의 최종 회의고, 그 결의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 표현으로서 진흥왕이 중앙조정의 신하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군사 책임자들을 모두 창녕으로 불러 모아 한바탕 시위를 벌였다는 얘긴데 왜 그랬을까요? 비가 세워진 창녕이 가야연맹의 맹주 대가야가 본거지로 삼고 있던 고령과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익대 김태식 교수가 미완의 문명 700년 가야사에서 창녕 척경비의 성격에 대해 분석해 놓은 대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신라로서는 고구려나 백제 측의 동정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전쟁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진흥왕의 창녕비에서 보이듯이 서기 561년 2월 1일에 상당수의 중앙 관료들과 사방 군주들을 대동하고 창녕 지방까지 순행하여 군세 시위를 벌이고 일련의 사면 조치도 취하였던 것이다. 이는 가야연맹 제국에게 위협의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 신라의 이러한 시위에 대해서 고령의 대가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의 동향을 살피면서 한편으로는 신라 측의 압박을 받아서 투항을 위한 조건을 타진하는 등 여러 가지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9월 가야가 감히 우리 신라를 거역하고 모반하였다. 따라서 과인은 지금이야말로 가야를 공격하여 토평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병부령 이사부는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가야를 멸하고 돌아오라.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이 대목에서 사다함을 부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신라가 대가야를 멸망시킨 마지막 전쟁이라는 의미 외에도 사다함이라는 어린 장수가 영웅적인 활약을 보인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삼국사기 열전편 사다함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다함은 그 계통이 진골 출신으로 내무랑의 7세 손이요 부친은 구리지 급찬이다. 본래 높은 가문의 귀한 자손으로서 풍채가 수려하고 직위가 방정하여 당시 사람들이 그를 화랑으로 받들기를 청하므로 마지못하여 화랑이 되었다. 그를 따르는 무리가 무려 1000명이나 되었는데 사다함은 그들 모두의 환심을 얻었다. 진흥왕이 이사부에게 명하여 가야국을 습격하게 하였는데 이때 사다함은 나이가 15, 16세로서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대왕마마, 소인을 이번 전쟁에 내보내 주시옵소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가야를 무찌르고 반드시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고 돌아오겠사옵니다. 용기는 가상하다만 너는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느냐?
장차 기회가 많을 터이니 서두르지 말라. 대왕마마, 소인은 화랑으로서 천여 명의 낭도가 소인과 뜻을 함께하고 있사온데 어찌 어리다 하시옵니까? 보내주시옵소서. 오호, 고집이 여간 아니구나. 좋다. 짐이 너를 부장으로 임명할 터이니 이사부와 함께 출격하여 가야를 무찌르고 돌아오라.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사다함의 요청이 간절하고 의지가 확고하므로 마침내 진흥왕은 그를 부장으로 임명하니 화랑의 낭도로서 그를 따르는 자가 많았다. 자, 이 전쟁의 결과를 소개하기 전에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신라본기에서는 사다함이 화랑이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로부터 14년 뒤인 진흥왕 37년에 처음으로 화랑의 전신인 원화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전편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사다함이 화랑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니 어찌된 영문일까요? 뿐만 아니라 진흥왕이 가야와 전쟁에서 나이가 기껏 15, 16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전쟁 경험도 없는 사다함을 부사령관격인 부장으로 임명했다는 부분도 너무 파격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대구 가톨릭대 강종훈 교수의 얘기입니다. 진흥왕대에 사다함이라고 하는 화랑이 있어서 대가의 정벌에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다함이 활약하기 이전에 이제 화랑의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추출할 수 있겠고요. 사다함은 나이는 어렸습니다만은 진골 출신이기 때문에 당시 군 지휘관에서도 물론 이제 책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부관적 성격을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됐다고 볼 수 있고, 화랑의 기원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따져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신라가 가야 정벌에 나서면서 가야가 모반하였기 때문에 진흥왕이 대가야를 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삼국사기 원문에는 배반할 반자를 써서 가야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가야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란 혹은 모반이란 나라 안에 있는 세력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대가야는 아직 신라에 복속된 세력이 아닌데 어찌하여 배반할 반자를 썼을까요? 조금 이게 과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이제 대가야가 520년대 버풍왕대에 신라와 이제 혼인 동맹을 하면서 신라에게 붙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신라 측의 입장에서는 대가야는 이 신라에 부용된 그런 나라인데 계속 자기 편이 안 되고 백지에 붙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이롭지 않은 행위를 한다. 그래서 이제 정벌한다라는 식으로 명분을 꾸몄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자라는 표현을 이제 쓴 것으로 저는 추출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가야가 마지막 멸망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삼국사기를 편찬했던 사람들이 오해를 했을 가능성인데요. 삼국사기 편찬자들은 김해의 가락국, 즉 금관가야와 고령의 대가야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김해의 금관가야만을 가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30년 전인 버풍왕 19년에 금관국의 왕인 김구해가 왕자들을 데리고 신라에 와서 항복한 것으로 나와 있어 이때 모든 가야가 멸망한 것으로 보았는데, 또다시 이사부와 사다함이 가야와 전쟁을 벌였다는 자료가 나오자 이미 항복했던 김해의 금관가야가 반란을 일으켜서 생긴 사건으로 보았던 것이다. 상국사기 찬자가 532년에 멸망했는데 또 이제 가야가 있는 걸로 나오니까 그 반해서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그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가야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기존의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가야반이라는 기록을 그대로 살린다면 562년에는 실제로
완전하게 가야가 복속이 된 상태, 대가야까지 복속된 상태가 아니고 그 직전에 가야가 일시 신라에 의해서 복속이 된 상태였는데 562년까지 끈질기게 다시 저항을 했다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올라있는 가야반이라는 기록을 옳은 표현으로 보자면 진흥왕 23년보다 조금 앞서서 대가야가 신라에 이미 복속이 됐었는데 이때 이르러서 반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주보돈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장군, 소장으로 하여금 적진으로 선제 기습 공격을 하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적군의 항복을 받아오겠습니다. 적이 미처 대항할 틈을 주지 않고 기습 공격을 하겠다는 전략은 옳다. 근데 그 일은 경험이 많은 다른 장수에게 맡길 테니 사다음 너는 후방을 담당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닙니다, 장군. 소장이 선발대로 나서겠습니다. 좋다. 그럼 기병 5천을 줄 테니 군사를 이끌고 적진으로 진격하도록 하라. 예, 장군. 자, 신라의 기병들은 나를 따르라! 사다음이 기병 5천을 거느리고 먼저 진격하여 성문으로 들어가 성루에 백기를 세워놓으니 성 안의 가야 군사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이사부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공격하니 모두 항복하였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고령의 대가야가 무너짐으로써 가야 연맹체 전체가 종말을 고한 것입니다. 열전 사다음 전에 신라군이 뜻밖의 갑자기 들이닥치자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대가야는 신라가 쳐들어오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가 기습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 전쟁의 논공행산 과정에서 화랑도였던 사다음은 또 한 번 남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가야를 평정하고 그 공로를 논할 때 진흥왕은 그에게 가야포로 200명을 주었으나 사다음은 제삼 이를 사양하였다. 왕이 다시 강권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이를 받아서 곧 포로들을 놓아주어 양민으로 만들었다. 왕으로부터 받은 토지 역시 모든 전사들에게 나누어 주니 나라 사람들은 그의 미덕을 칭찬하였다. 그런데 열전 사다음 편의 마지막 부분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사다음은 애초에 친구인 무관남과 목숨을 같이 하는 벗이 되기로 약속하였는데 무관이 병들어 죽자 너무나 슬피 울다가 이래 만에 따라 죽으니 당시 나이가 17이었다. 아마도 젊은 장수 사다함 이야기를 이러한 기록으로 남긴 것은 화랑의 충성심과 기계와 의리와 우정을 널리 과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이제 신라가 한강 유역의 백제 땅을 차지한 데 이어서 대가야까지 멸망시켰으니 대대적인 영토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강종원 교수는 비록 신라가 고령의 대가야를 무너뜨리긴 했으나 섬진강 유역의 경상남도 서부 지역과 전라남북도 동부 지역에 걸친 옛 가야 땅까지 모두 차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대가야 연맹체에 속해 있었던 나라들은 대체로 지금의 전라남도 동부 지역까지, 그리고 전라북도의 동부 지역까지 그렇게 이제 펼쳐져 있었는데 신라 영역이 그 정도까지 갔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아마 백제 쪽에서 잠식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백제 영역으로 굳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642년에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한 것으로 나옵니다만 이 대야성이 지금 합천 지역입니다. 합천이 옛날 가야가 있었던 지역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신라가 그 정말 중요한 요충지로 삼았던 곳인데, 그러나 진흥왕 시기에 왕성하게 추진된 영토 확장으로 신라는 삼국통일의 인적 물적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주보돈 교수의 분석입니다. 한강 유역을 이제
장악을 하고 그 남쪽의 경계선은 모르지만 백제는 건강을 넘어서 북쪽으로 나아가도 그렇게 많이 못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완충지대들이 이렇게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남부 지역하고 이제 동해안 따라 가지고 저 올라가는 지역은 신라가 장악하게 되고 낙동강 유역에서 소백 산맥을 넘어 가지고까지 신라가 이제 그 진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영토 확보라고 하는 건 인적인 그 기반, 물적인 기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그 자체가 삼국 통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신라가 백제가 점유하고 있던 한강 유역의 땅을 차지한 데 이어서 대가야를 멸망시켜서 가야 제국의 옛 땅을 상당 부분 차지하는 등 신라의 강력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대왕마마, 이제는 가야의 항복을 받아냈으니 내부적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이웃나라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옵니다. 고구려하고 백제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요. 비단 그 두 나라뿐만이 아니옵니다. 이제는 중국 대륙의 나라들과도 당당히 통교를 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동안 우리 신라는 백제의 도움을 얻어 어렵게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싸웁니다. 따라서 그 나라들에서는 우리 신라가 백제에 부용된 아주 작은 나라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사옵니다. 이제는 우리 영토가 확대되어서 대륙으로 통하는 관문이 활짝 열렸으니 신라국 대왕마마의 국서를 지닌 사절단을 파견하여 통교를 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알겠소. 과인이 국서를 써줄 터이니 우선 북제에 보낼 사절단을 준비시키도록 하시오. 서기 564년의 진흥왕은 중국 대륙의 제나라 즉 북제에 공식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 응답으로 북제에서는 진흥왕에게 관작을 부여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흥왕 26년 2월에 북제의 무성 황제가 조서를 내려 왕을 사지절 동의교위 낭낭군공 신라왕으로 삼았다. 흥미로운 것은 북제에서 진흥왕을 일컬어 신라왕 김진흥이라고 적어놓았다는 점입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학자들은 신라에서 사람 이름자 앞에다 성씨를 붙여서 사용한 시기가 바로 이 진흥왕 때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흥왕 숭수비를 비롯한 금성문에서도 그 이전의 기록에는 성씨가 사용된 예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그렇고 신라가 단독으로 중국 본토의 북조에 공식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류를 텄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외교적 사건이었습니다. 강종훈, 주보돈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실까요? 당시에 이제 백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남조 일본도의 외교를 탈피하고 북조와 이제 관련을 맺는 기사들이 곧 나옵니다. 근데 진흥왕대의 한강 유역을 직접 이제 장악하고 중국과 교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제 북제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북제의 사신을 파견해서 그로부터 이제 권위를 인정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은 게 이제 국내적으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나름대로 이제 어떤 위상을 이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외교를 진흥왕이 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본토와 신라라는 이름으로 단독으로 통교한 첫 사건입니다. 이게 그만큼 신라가 이제는 독자적으로 또 자신감 있게 중국과 통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나타내어주고요. 선진 문물을 이제 직수입함으로써 이제 그 동아시아의 국제 무대에 독자 세력으로서 등장한 상당히 상징적인. 그래서 이때부터 그 신라왕도 이제 김이라고 하는 성을 이제 그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국제 무대에 등장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 낭낭군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말이죠. 이건 다중적 의미가 있는데 이때는 이미 낭낭군이 멸망하고 존재하지 않은 때였지만
낭랑이 한반도에 끼쳤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진흥왕에게 낭랑군 신라왕이라는 자코를 주었다는 사실은 신라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신라의 중국 대륙과의 통교는 북조의 제나라는 물론 남조의 진나라와도 부단히 이어집니다. 진흥왕 26년 9월에 진나라에서 사신 유사와 승려 명관을 신라로 파견하여 수교하고 불교의 경론 1700여 권을 보내왔다. 그러자 신라에서는 이듬해인 진흥왕 27년에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박물을 바치는 것을 시작으로 6년 동안에 무려 5번이나 진나라에 사신을 파견할 만큼 왕성한 애교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종원 교수는 신라가 진나라에 이처럼 자주 사절단을 파견한 것은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교하고 관련이 클 겁니다. 이 원광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승려가 그 중국에 유학을 가게 될 때도 진나라에 유학을 갑니다. 진나라가 멸망할 때 이제 수나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수나라에 있다가 신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당시 이 불교를 익히러 갈 때 백제는 물론이고 이제 신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남조의 국가하고 연계를 가지고 그 남조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시로서는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전에는 단독으로 사신을 파견할 엄두도 못 냈던 신라가 마치 막혔던 물고가 트이듯이 중국 대륙의 남북조를 파트너로 삼아 동시에 애교 교섭을 활발하게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한강 유역의 땅을 차지해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할 거점을 확보했기 때문이죠. 주로 북조 쪽의 문량을 고구려, 남조 쪽에는 백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 양쪽 달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북쪽으로도 나아가고 한강유역 차지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점이 남조도 나아가고 북조로도 나아가서 이런 기반이 말이죠. 나중에 신라가 그 외교술에서 통일기에 그 승리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갖추게 되는 어떤 출발을, 당시 신라가 중국의 남조와 교류할 때 그 관문으로 삼았던 곳이 바로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었던 당황성이었습니다. 물론 이곳은 이후에도 신라와 당나라를 이어주는 해상교역의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당황성은 이런 곳입니다. 사적 제217호로서 당성이라고도 한다. 원래 이곳은 백제의 영역이었으나 한때 고구려의 당성군이 되었다가 진흥왕 때 신라의 영역이 된 후에는 중국의 남조와 교통하는 중요 항구의 역할을 담당했다. 신라 경덕왕이 한때 당운군으로 고쳤다가 다시 당성으로 복구했다. 이곳은 전략적인 중요성이 인정되어 삼국 간의 격전이 한창이던 642년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함께 공격하여 신라와 당나라가 통하는 길을 끊으려고 했고, 이 소식을 들은 선덕여왕은 당에 사신을 보내 위급함을 전하기도 했다. 신라가 진흥왕 때 백제의 한강 유역 땅을 빼앗은 것이 신라의 국력 신장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유리는 졸본천에 이르러 부왕인 동명성왕께 부러진 칼을 바쳤다.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막난 칼을 꺼내 맞추어 보니 이어져서 한 자루가 되었다. 왕은 기뻐하며 유리를 태자로 삼았다.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이 북부에 남겨두었던 아들 유리가 찾아오자 그를 다음 왕위를 이을 태자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제의 시조 온조왕 역시 제위 28년째 되던 해에 맏아들 다루를 태자로 책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는 아예 건국 이후부터 임금의 맏아들이 태자로 책봉되는 전통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라의 경우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김씨 세력이 왕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제위 중에 태자 책봉을 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그 공동체성이랄지 왕의 후계자를 이미 정해놓고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왕이
사망하거나 그 시점에 와가지고 그 후계자가 이제 그 책봉에 대해서 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지, 왕위 계승상에. 그런데 이 시기에 태자를 미리 책봉함으로써 왕권 계승자의 안정성을 위선에 확보하고, 둘째로는 태자가 왕위 계승권자가 됨으로써 왕자의 수업을 가질 수 있는, 체계적으로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그 왕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태자 책봉 제도가 이렇듯 여러모로 유리한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는 이제껏 실천되지 못했었는데 진흥왕 때 이르러 반가운 기록 한 줄이 보입니다. 진흥왕 27년 왕은 왕자 동륜을 세워 왕태자로 삼았다. 버풍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이가 7살에 불과했던 진흥은 아버지가 버풍왕의 동생이었던 입종 갈문왕이었기 때문에 그 배경으로 왕위를 잇게 되었습니다. 진흥왕은 자신이 버풍왕의 태자가 아닌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은 맏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겠죠. 이제 우리 신라에서도 선대왕 제위 중에 그 왕위를 이어받을 태자를 미리 책봉함으로써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미리 정사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임금에게 갑작스럽게 병고가 생기더라도 왕위가 거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과인은 왕자 동륜을 이 나라의 태자로 봉하겠다. 과인과 똑같은 충성을 태자에게도 바치도록 하라. 감축드리옵니다, 태자마마. 감축드리옵니다, 태자마마. 이렇게 해서 진흥왕의 맏아들이었던 왕자 동륜은 신라 역사상 최초로 아버지인 부왕의 제위 중에 다음 왕위를 이을 태자로 책봉되는 영광을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태자로 책봉되고 나서 6년이 지난 진흥왕 33년 3월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이냐. 동륜태자는 아버지인 진흥왕보다 먼저 세상을 등지고 맙니다. 훗날 동륜태자의 아들이 진평왕이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태자 동륜은 죽기 전에 이미 혼인을 해서 아들을 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신라 왕실의 태자 책봉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진흥왕은 연호를 홍제로 바꾸고 태자 동륜이 죽던 그 해에 다음과 같은 행사를 거행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울 10월 20일에 전산 사졸들을 위하여 지방에 있는 절에서 팔관연회를 열어 7일 만에 끝냈다. 팔관연회는 약칭으로 팔관회라고도 하는데 고려시대에는 연등회와 함께 거행되었던 대표적인 불교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진흥왕이 이때 팔관회를 가졌던 것은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의 혼령을 진훈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종훈, 주보던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계를 지키는 거, 하룻밤 하루낮을 이제 계를 지키는 그런 불교 행사인데, 이게 신라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단순한 이제 불교 본연의 의식 체계로 간 게 아니고 전몰장병에 대한 어떤 위령제 성격을 갖고 열린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고려시대 가면 또 성격이 바뀌어지는 거죠. 고려시대는 이제 소속 신앙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이제 불교 외의 다른 신격들에 대한 전통적인 어떤 이 제례 체계하고 관련시켜서 팔관의 이야기를 하고, 신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전몰장병 위령제적 성격을 가지고 팔관에 열렸다. 전쟁을 오랫도록 겪어왔고 많은 전사자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을 이제 위로하고 위무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서 진흥왕이 죽은 장병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뭐 군소 잡신들
예, 그걸 위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안정을 꾀하는 거죠. 요게 제33년에 그 홍제라고 하는 그 연호를 사용하면서 이걸 베풀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민들에게 가지 이제 왕도 정치의 그 어떤 종착 정리 이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백성들을 널리 구제한다는 의미를 가진 홍제를 새 연호로 선포했다는 사실과 전쟁터에서 숨진 병졸들을 위무하는 위령제 성격의 팔관회를 열었다는 기록을 관련지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흥왕식의 불사 하나를 더 소개할까요? 대왕마마께서 당도하셨소. 어서 오시옵소서, 대왕마마. 이번 불사 때문에 대사께서 고생이 많았소. 대왕마마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큰 불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사옵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서 구경하시옵소서, 대왕마마. 어디 봅시다. 대단하오. 가히 황룡사의 명물이 될 만하오. 저 거대한 모습을 바라보자니 부처님의 은혜를 입은 듯 가슴이 밝아졌소.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진흥왕 14년에 월성 동쪽에다 궁궐을 지으려고 했는데 황룡이 나타나는 바람에 궁궐 짓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 절을 지어서 그 이름을 황룡사라 했다는 얘기 소개했었지요. 그런데 그 황룡사를 방문한 진흥왕은 무엇을 보고 그토록 감탄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불상이었습니다. 불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삼국사기의 관련 기록을 살펴볼까요? 황룡사의 장육상 주조를 마쳤는데 거기 들어간 구리의 무게가 35,700근이었고 도구만 금의 중량이 1198푼이었다. 일장 그 육척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일장은 일척입니다. 그래서 16척인데 대체적으로 뭐 수당대 척을 기준으로 하면 그 30cm로 잡으면 대개 한 4.8m 정도에 달하는 대규모의 불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황룡사의 그 지금 그 좌대가 그 남아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보면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불상을 장육불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불상의 높이가 1장 6척이기 때문이고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484.8cm, 즉 5m에 육박합니다. 글쎄요, 요즘도 사찰들에서 경쟁적으로 대형 불상을 만드는 일로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불상 숭배 의식이 진흥왕 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이때 지어진 신라 최대의 국찰이었던 황룡사는 유감스럽게도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으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 몽골 침략을 받았던 1238년에 같이 이제 불타 없어진 걸로 좀 보고 있고 그 경주박물관에 가면은 그 일부로 추측이 되는 나발 조각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경주에 남아있는 황룡사지를 가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 컸는지 그리고 장중상이 모셔져 있었던 금당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컸는지를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고 당시로서는 이 황룡사가 신라에서는 최대 규모의 국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불타버린 황룡사의 터가 발굴 조사됐는데 장육불상에 안치되어 있던 금당의 주춧돌 크기나 간격 등을 조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금당이라는 건물이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는 높이가 5m에 육박하는 장육불상을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금당의 주춧돌을 놓은 상태에서 장육불상을 먼저 주조해서 세운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서 집을 지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황룡사는
또한 신라 최대의 국찰의 규모에 걸맞게 거대한 범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황룡사 범종에 관한 전설이 구전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종천 설화입니다. 우선 강종원 교수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경주박물관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그 뜰에 그 흔히 에밀레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성덕대왕 신종이 걸려져 있는데 그 성덕대왕 신종보다 한 4배 이상 컸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종을 이제 몽고병들이 약탈을 할 때 지금 간포 방면으로 넘어가서 그 대종천이라고 하는 그 천에 싣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종이 빠뜨려졌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풍랑이 일 때는 강이나 바다가 마주치는 곳에서 종소리가 난다. 구전되고 있는 대종천 전설은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대종천은 용당천이라고도 하는데 토암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줄기와 하몰산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양북면 와읍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견대 앞에서 대왕암이 있는 동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대종천이라는 명칭은 황룡사의 대종이 이 물줄기를 타고 지나갔다는 데서 유래한다. 고려 고종 25년에 몽골군은 4년간에 걸쳐 국토를 유린했다. 경주 황룡사 구충탑을 불태운 침략군은 황룡사 대종이 탐나서 그 종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려고 했다. 그런데 대종은 에밀레 종보다 4배나 무겁기 때문에 바닷길이 아니고서는 운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강에 뗏목을 띄워 바닷가로 운반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배가 대종천에 뜨자 갑자기 폭풍이 불어서 종을 실은 배가 침몰되면서 황룡사 대종도 물에 빠져버렸다. 대종은 동해바다 어딘가로 흘러가서 가라앉았는데 그 후 그 내를 대종천이라 부르게 됐다. 지금도 대종천변의 사람들은 파도가 거센 날이면 바다에서 종소리가 들려온다고 했다. 자, 이제부터는 신라 화랑의 기원을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진흥왕 37년의 기록을 보면 신라의 화랑 제도가 어떻게 비록됐는지가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며 삼국유사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사다함 이야기에서도 거론했듯이 화랑 제도가 이때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생겼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진흥왕 말년에 그 내용이 한데 몰려서 기록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삼국사기 화랑에 관련된 기록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진흥왕 37년 봄에 처음으로 원화를 받아들였다. 화랑이라고 하지 않고 근원 원자에 꽃화자를 써서 원화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화랑의 전신이 원화였다는 얘긴데 그 기록을 따라가 보기로 할까요? 이제 우리 신라의 영토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고 나라의 힘도 강해졌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동량을 어디서 어떻게 발탁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들을 무리지어서 놀게 합시다. 무슨 말이요? 아니, 나라에서 할 일 없이 젊은 아이들을 모아서 어울려 놀게 하자니요. 그렇게 무리지어 노는 행실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쓸만한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두 여자를 뽑았는데 한 사람은 남모이고 또 한 사람은 준정이었다. 남모와 준정은 무리를 300명씩이나 모았다. 무리의 지도자격인 남모와 준정을 삼국유사에서는 여염집 처녀로서
아름답고 어여쁜 자로서 뽑힌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여자가 서로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시기하고 질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준정이 남몰래 자기 집으로 남모를 유인하였다. 준정 네가 평소에 나를 질투해서 미워하는 줄만 알았는데 오늘은 나를 집으로 초대하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는걸?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나도 수백 명의 무리를 이끌고 있지만 남모 넌 내가 보기에도 질투가 날 만큼 예쁘고 존경스러워. 그래서 질투를 느낀다 이 말이지? 아니야. 남모 네가 무척 존경스럽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시기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보자는 의미에서 초대한 거라니까. 이거 내가 담근 술인데 마음껏 마시고 오늘은 우리 실컷 취해보자. 자. 난 술이 약해서 금세 취하는데. 자, 너도 한 잔. 그래. 술맛 좋구나. 너하고 난 신라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세 미색이야. 아, 그렇고 말고. 그러나 초대받았던 남모는 준정이 권하는 독한 술에 취해서 곧 나가 떨어집니다. 이때 준정의 본색이 나타납니다. 얘들아, 남모 인연을 끌고 가서 강물에 던져버려. 예. 그러나 결국 사건의 내막이 탄로나서 준정은 사형에 청해지고 남모와 준정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던 무리들은 흩어지고 말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준정이 남모를 죽였던 사건이 탄로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정이 남모를 질투한 나머지 독한 술을 많이 마시게 한 다음 취하자 끌어다가 북쪽 개천에 버리고 돌로 묻어서 죽이니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슬피 울었다. 이 음모를 아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노래를 지어 동네 아이들을 시켜 부르도록 하니 그의 무리들이 이 소문을 듣고 곧 그의 시체를 북쪽 개천에서 찾아낸 다음 준정을 찾아가서 죽였다. 진흥왕은 명령을 내려서 원화를 폐지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화랑제도의 전신이라 할 원화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화랑 이전에 무리를 이끌었던 원화가 남모와 준정이라 했고 그들을 추정했던 무리가 수백 명이라 했는데 그 무리 중에 남자도 있었을까요? 바꿔 말해서 남모와 준정이라는 처녀가 이끌었던 무리들은 요즘으로 치자면 걸스카우트 격이었고 그 뒤로 탄생한 화랑은 보이스카우트에 해당할까요? 학자들의 견해는 그게 아니라는 쪽으로 모아집니다. 말하자면 남모와 준정이 리더가 되어 이끌었던 무리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사내들을 다 물리치고 처녀 두 사람이 수백 명의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사와 관련된 의례를 맡는 그런 집단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좀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여성들 중에서 미모 여성들을 뽑아가지고 그 무리들을 이끌면서 이제 제사를 담당하게 하던 것에서 출발했다가 그게 이제 진행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남자로 바꿔가지고 그 개편을 하게 된 거죠. 그 개편을 하게 된 게 확대되면서 이제 화랑도라고 하는 국가적인 규모의 어떤 청소년 단체로 육성이 된 게 아닌가. 강종원 교수는 그 모임의 성격 자체가 제를 지내는 제사 의례와 관련된 단체였고 일반적으로 제의를 거행하는 쪽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처녀인 남모와 준정이 모임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주보돈 교수의 견해도 엇비슷합니다.
여왕벌이 하나 있으면 여왕벌 중심으로 이제 그 일벌들이 모여가지고 꿀을 모으고 그 이제 한 조직의 단위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그 뭐 성모 신화나 그 인간이나 돼지 탄생, 생산, 풍요 이런 신들은 여성들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을 상징해서 남성을 결집시키는 그런 형태의 전통 그 전 시대에 그런 그 의식과 관련해서 국가적 조직화해 나섰던 게 원래 원화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참고로 건국대 김기훈 교수는 자신의 저서 천년의 왕국 신라편에서 화랑의 전신으로 일컬어지는 원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진흥왕 초기에는 국가에서 당시 서라벌의 최고 미인, 요즘으로 치면 미스 서라벌 2명을 뽑아서 일단 청소년을 모이도록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듯하다. 그들은 대체로 15세 전후였는데 당시로서는 거의 결혼 정년기에 접근한 나이로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각별한 시기이므로 국가는 남모와 준정 두 처녀로 하여금 청소년들을 이끌게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쑥스러운 연출일 수도 있었겠지만 국가에서 공인하여 적극 후원하였고 무엇보다 당시 최고의 미녀들이 마치 여왕벌처럼 집단을 인도했던 만큼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점차 이 단체에 참여하게 되었다. 김기훈 교수는 또한 그 명칭을 원화라고 한 것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꽃에 비유하여 꽃 중에 꽃이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채택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뒤에 등장하는 남성 화랑과 비교하여 원래의 화랑이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쓰였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원화가 폐지되고 화랑이 생겨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라에서는 다시 아름답고 잘생긴 남자를 뽑아서 곱게 단장하여 화랑이라 이름하고 이를 받들게 했는데 그 무리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서로 도의를 연마하고 혹은 기약을 즐기고 산수를 찾아다니며 유람하였는데 아무리 먼 곳이라도 다니지 않은 데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을 가려 뽑아 이를 조정에 추천하였다. 그러나 이 화랑이 처음부터 인재를 육성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 화랑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꽃화자가 들어가서 화랑을 상징하는 것은 상당히 그 단장도 하고 마치 여성처럼 치장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그 상징성을 이제 남성을 내세워 가지고 개별적으로 그 남성 중심으로 그 낭도들이 이제 화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낭도들이 그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무사적 어떤 이 그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남자들이 중심이 돼서 화랑과 개편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을 하게 되고 당시 이 신라가 이제 영토로 확장해 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무적인 어떤 이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그렇게 활동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사다음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 것도 그런 화랑의 어떤 성격 변질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국사기에서는 김대문의 화랑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김대문은 화랑세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진 재상과 충성된 신하가 화랑에서 나오고 뛰어난 장사와 용감한 군사가 또한 여기서 나왔다. 여기서 바로 문제의 화랑세기가 언급됩니다. 우리 고대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서점에서 화랑세기라는 서책을 구경하였거나 혹은 책을 구입하여 읽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그 화랑세기가 바로 일제강점기에 일본 왕실도서관에서 일했던 박창화라는 인물이 김대문의 화랑세기 원본을 보고 그대로 베꼈다는 필사본 화랑세기인데
그 내용을 보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타난 이미지와는 달리 화랑도들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한 것처럼 묘사돼 있어서 학계 일부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위서로 치부하기도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진본을 필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기록이 그렇게 허무한 기록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타난 그 양상을 볼 때 거기에 보여지는 신발견 화랑세기에 보이는 내용하고는 기존의 그 화랑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고, 또 화랑세기의 발견이나 그 배경 이런 걸로 볼 때도 그거는 뭐 역사학 쪽에서는 그 100%는 좀 과장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또 화랑세기 하나 또 나왔죠. 화랑세기 같은 집에서 같은 화랑세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거기에도 또 향가도 들어있고 해서 그 논란이 돼 있지만은, 그래서 그 화랑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주보돈 교수는 지금 나와 있는 화랑세기는 한낱 소설에 불과할 뿐 사료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